지금까지 제주 성산에서 4세대 소렌토 그리고 저는 맥스페어 박성훈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맥스페어 박성훈입니다. 저희가 지금은 4세대로 진화한 소렌토 차량 시승 중이고요. 2.2 디젤 버전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엔진의 변화도 있지만 8단 습식 DCT가 드디어 적용이 됐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 새로운 파워트레인, 엔진 변속기 쪽에 새로운 변화 있으면 정말 눈이 뒤집히거든요. 근데 지금 바로 이 차에 8단 DCT가 장착이 되어 있고, 제가 지금 처음 타보는 8단 DCT입니다. 너무너무 궁금했고요. 와, 기존에 7단의 건식 DCT가 장착된 차량, 저희가 시승했던 게 뭐 아반떼 스포츠부터 코나나 셀토스까지 뭐 다양한 차량을 시승했었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냥 사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7단 DCT는 뭐 효율 좋고 직결감 좋고 그 DCT의 장점은 알겠지만 단점이 너무 많이 부각이 돼서 일상 주행할 때 불편함이 너무 커서 그냥 사지 말라고까지 말씀드리면서 빵점 줬거든요, 점수를. 근데 지금 그러한 단점을 많은 부분 보완한 게 바로 이 습식 8단이고요 지금 현재 이 습식 8단, 제가 보통 리뷰를 하면 엔진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는데 무조건 바로 습식 DCT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괜찮습니다. 괜찮은 변속기 같고요. 제가 7단 건식에서 사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문제가 됐던 부분들부터 바로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다쓰다 할 때 울컥거림, 저속 주행할 때 울컥거림. 물론 오르막길을 가면 조금 더 그 증상은 심해지고요. 그게 너무 불편해서 가다쓰다 할 때 너무너무 불편하니 사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차량의 가다쓰다의 울컥거림은 별로 없습니다. 이 DCT라는 장치는요, 기본적으로 그 실제 수동 변속기와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방클러치를 쓰지 않으면, 즉 토크 컨버터라는 이 유체로서 충격을 먹어주는 애가 없기 때문에 방클러치를 쓰지 않으면 부드러운 운행이 불가능하고요. 방클러치를 쓰면 클러치가 마모되고 열이 발생해서 내구성에 문제가 생겨서 방클러치는 좀 이렇게 맘대로 쓰게 하기 좀 부담이 되고요. 근데 지금은 습식 DCT라서 방클러치에 대한 여유가 많이 생겨서, 즉 허용 토크나 오일 온도 상승에 대한 여지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마음껏 허용을 하면서 바로 가다쓰다 할 때도 방클러치를 좀 써가면서 이 울컥거림이 많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가다쓰다 할 때 울컥거림이 지금 현재 없는 건 아닌데 많이 개선됐습니다. 습식 8단으로 오면서 이 가다쓰다 할 때 울컥거림 정말 많이 개선됐고요. 진짜 많이 가다쓰다 아니고 그냥 적당히 이 정도를 가다가 또 신호 걸리네, 가다가 차가 막 밀리는 거, 지금 고속도 밀리는 거, 앞에 간다, 가자, 그리고 또 이렇게 쓰다 느려지다가 정차, 가다쓰다 반복하는 거지. 정차, 오케이, 앞에 차 가네, 오케이, 가다가 뒤로만 가다가 좀 빨라지네, 악셀 밟을라 쳤더니 또 브레이크, 정지. 이게 부드러워. 이러면 된 거야. 이러면 팔아도 됩니다. 일단 가장 중요했던 가다쓰다 합격 드리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전후진 할 때 딜레이 큰 거 있죠. 전진을 하고, 잘 봐라, 지금 주차를 할 거야. 저기는 주차장인데요, 가다가 여기 주차해야겠다. 가서 정지, 후진기아 넣고 악셀, 후진 잘 되죠. 정지, 전진 바로 되고요. 후진 하면 약간 딜레이 있고 갑니다. 전후진이 100% 해결된 건 아닌데, 저는 이 정도면은 전후진 주차의 불편함이 기존 7단 대비해서는 정말 괄목할 만큼 좋아진 건 맞고요. 그냥 습식 8단만 놓고 봤을 때 별 3개 반에서 4개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전진을 할 때는 되게 잘 돼요. 전진할 때는 정차했을 때, 출발할 때도 방클러치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부드럽게 토크 컨버터처럼 출발이 되고, 하지만 후진기어 넣으면 잠깐 클러치가 떨어져 있어요. 네. 전진, 후진, 악셀 안 가다가 지금 약간 딜레이는 있는데 7단 DCT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좋아졌고요. 이 정도면은 전후진 주차에서 약간의 이질감을 느끼실 수는 있어요. 특히 후진을 할 때. 하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봐줄만 하긴 한데 좀 애매하네요. 이거 좀
그래도 습식 8단인데 조금 더 조율이 안 됐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기도 하면서 7단에 비해서는 이 정도면 충분히 탈만하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면 넘어가주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좀 들면서 좀 고민이 많긴 한데요. 이 정도면 합격 점수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요인이 가장 큰 이 건식 DCT가 장착된 차량을 사지 말라는 셀토스나 코나의 휘발유, 아반떼 스포츠의 휘발유, 이런 차량을 사지 마셔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였는데, 그 두 가지가 상당 부분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습식 8단 혹시라도 이질감 있거나 불편해서 사면 안 될까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그냥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합격 점수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이 차에서 DCT에서 세 번째로 한번 알아볼 거는 변속 속도거든요. 제가 매뉴얼 모드에 놨고요. 계기판 한번 찍을 준비 좀 해주세요. 매뉴얼에서 지금 숫자 4 떠 있는데요. 내려보면 4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빠르네요. 제가 지금 치고 나가야겠다. 다운. 바로 바뀌어주니까 이 차에서 운전 재미를 끌어내기 위한 변속 속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래 업시프트가 좀 느리긴 합니다. 근데 다운 상당히 빠르고요. 2계단 한번 내려볼까요? 2계단 가다가 시프트 다운 2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4가 이거고 5가 이건데 5에서 내리면 한 번에 3. 이게 DCT의 특징인데 매뉴얼에도 설명은 나와 있고요. 5단으로 가다가 빠르게 2개를 내리면 한 번에 3으로 가주니까 뭐 뛰어납니다. 그러면 DCT에서 확인해 볼 것 중에 지금 차량 성격에 봤을 때 네 번째는 적극적인 다운시프트가 되느냐인데요. 몇 RPM까지 갈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다운 안 하다가 한 3600, 700 정도까지는 허용을 하고요. 그 이상 RPM이 위치해야 되는 거는 약간의 소극적인 세팅을 위해서 엔진 브레이크를 걸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가다가 2단 안 내리잖아요. 안 내려 하다가 지금 한 3600 정도 갈 위치가 되면 다운을 해줍니다. 근데 정말 또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2단에서 1단은 보통 안 해주거든요. 보면은 2단에서 1단을 갈 때도 3600까지는 RPM에 위치하도록 다운시프트를 걸어준다는 거는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지금 제가 확인하려고 했던 4가지가 거의 다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습식 8단으로서 할 역할을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기존 7단 건식과 지금 습식 8단에서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구조적으로 보면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움직이는 원리나 구조나 이런 게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기존 7단 건식은 이 클러치 쪽에 이 오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냉각 성능이 떨어지고요. 냉각 성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클러치가 감당할 수 있는 허용 토크와 이 열, 이런 것들이 좀 약합니다. 약하다 보니까 그것도 막말로 7단 건식 DCT도 세팅을 이거랑 똑같이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금방 이 변속기가 뜨거워지고 제 역할을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클러치의 교환 주기가 급격히 빨라지기 때문에 상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7단 건식 DCT는 이 출력이 약한 차종에만 적용이 되면서 전운진을 하거나 가다서도 할 때는 울컥거리는 이런 증상을 보여주면서 클러치를 막 뗐다가 언제 붙일지 몰라서 막 붙였다 뗐다 하면서 막 얼빵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거는 건식 DCT로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 8단 습식 DCT는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 건식과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허용 토크가 높아지면서 좀 더 적극적인 이 소프트웨어 세팅을 해주면서 사용자 만족감이 극대화되었다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저한테 그럼 너 같으면 이거 살래? 너는 잘 알잖아, 이거 이대로 세팅하면 이 클러치가 용량이 올라간 만큼 적극적인 세팅을 했기 때문에 클러치의 수명이 뭐 그렇게 길진 않을 텐데 그래도 이 돈 주고 살래 하면 전 살 것 같아요. 이 클러치는 이 구동계통 보증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본인 돈으로 사비로 수리를 해야 되거든요. 클러치 수리비가 다 해서 플라이휠까지 하려면 한 120만원 정도 블루엔즈에서 견적 나올 텐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대충 그 정도가 나오거든요. 싼 가격은 아닌데 보증도 되지 않아서 이 클러치 쪽은 문제가 생기면은 본인 사비로 지금 지출을 해야 되는데, 저 같으면은 100만원 낼 각오하고 이거 선택할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이 7단 건식이 얼마 타지도 못하고 고장나서 나한테 100만원 내라 그러면 피 거꾸로 섰죠. 완전 미치는 거지. 왜냐면
그동안 타는 동안 불편한 게 얼만데 내가 그동안 막 울컥거리고 막 가다스다 할 때 막 사람 환장하게 해놓고 이제 와서 클러치 나갔으니까 클러치는 소모품이라서 그 구동계통 보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고객님 100만원만 주세요 이러면은 환장할 텐데, 이거는 타는 동안 그래도 만족도가 뛰어나기 때문에 저는 감히 100만원 정도를 한 10만 킬로 이내에 클러치가 사망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구매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DCT라는 게 뭐냐면 이 수동 변속기의 장점을 살려는 건데, 이 DCT의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DCT로 설명을 조금만 더 드려보면, DCT라는 거는 원래 자동 변속기가 이 엔진에서 나오는 출력이 변속기를 거쳐서 바퀴로 가는데, 이 엔진에서 나오는 출력이 변속기로 갈 때 그 엔진과 변속기의 그 이음새, 엔진의 동력이 넘어가는 바로 그 경계 부위에 원래는 대부분의 변속기는 토크 컨버터라는 게 있습니다. 토크 컨버터 안에는요, 저는 뭐 외울 때 펌스타라고 했는데, 펌프, 스테이터, 터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뭐가 됐건 이쪽에 바람개비가 있고 이쪽에도 바람개비가 있고, 그 안에가 그 기름, 유체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엔진 쪽에서 이 바람개비가 위 돌면은 그 오일을 밀어내고요, 밀어낸 오일이 반대쪽 변속기 쪽에 있는 그 오일을 돌리면서 동력이 전달되는, 유체가 동력을 전달해주기 때문에 당연히 유체가 있어서 중간에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변속 충격이나 이런 게 없고, 반면에 어쩔 수 없이 효율 면에서는 좀 떨어지는 그런 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토크 컨버터 변속기는 동력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다스다 하는 조건 말고 이렇게 항속 주행하는, 엔진의 회전수와 변속기 회전수가 차이가 거의 없는 조건에서는 이 댐퍼 클러치라는 거를 걸어서 엔진과 변속기를 좀 이렇게 직결시켜서 이 효율성을 좀 끌어내기 위해 노력을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지금 이 DCT라는 건요, 건식이건 습식이건 DCT는 무조건 붙였다 하면 그 수동 변속기랑 똑같아요. 클러치를 미트 시키면 그냥 직결입니다. 엔진의 힘이 변속기로 그대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효율 면에서 훨씬 뛰어납니다. 반대로 조금 단점이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울컥거림 있을 수밖에 없고요. 왜냐면 이게 동력을 바로 갖다 붙이면 붙이는 순간 이렇게 차가 튀어나가니까, 엔진은 돌고 있는데 거기다가 갑자기 그 회전수 차이가 많이 나는 빨리 돌고 있는 엔진에다가 천천히 돌거나 또는 정지해 있는 변속기를 갖다 붙이는 순간 울컥하는 느낌이 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타보니까 또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정차를 하려고 쓱 하면은 조용할 때 이 변속기 쪽에서 소리가 나요. 철커덕 하는 소리가 조금 납니다. DCT가 구조가 수동 변속기랑 똑같아서 이 슬리브 같은 거를 포크가 이렇게 밀어주거든요. 밀어주는 방식이 정말 똑같이 돼 있는데, 이걸 철커덕 밀어주는 소리가 살짝 귀에 들리는 게 약간은 다이나믹한 차를 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원래 요즘에 그 토크 컨버터 방식의 변속기들은 거의 다 무교환 변속기 오일이에요. 변속기 오일을 교환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기존의 변속기 그 토크 컨버터 타시는 분들은 변속기는 당연히 오일을 교환할 필요도 없고 점검할 필요도 없고 무교환 무점검이 맞아서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오랫동안 타셨을 텐데, 지금 이 습식 8단 변속기, 그 건식 7단도 포함입니다. 그런 DCT가 장착된 차량들은 못해도 한 6만 정도마다 교환 또는 점검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니까, 차량 매뉴얼에 맞게끔 차량을 관리해 주시는 게 좋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정말 이 DCT가 정말 궁금했어요. 정말 너무 궁금해요. 나 궁금해서 어제 잠이 안 왔어. 타보고 싶어서. 만족스럽습니다. 여러분 8단 DCT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세요. 강추드립니다. 좋네. 변속기 설명에 이어서 바로 엔진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사실 저는 이 차가 처음 나왔을 때 당연히 그냥 2.2 적혀있길래 R-엔진 2.2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뭐지? 근데 왜 2.0은 안 팔고 2.2만 팔지? 좀 이상해갖고 이제 찾아봤어요. 저 보통 이게 차가 출시하면은 그 매뉴얼부터 모든 그 정비지침서까지 다 까보거든요. 엔진 스펙 다 까보는데, 정비지침서를 싹 다 까봤더니 여러 부분에서 깜짝 놀랐고요. 차가 좀 다르더라고요. 이 엔진이 완전히 새로 설계한 엔진이 맞는 것 같고요. 사실 출력이나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 2.2 디젤이 소음 진동이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소음 진동이. 여러분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이 믿을만한 리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TM 산타페 디젤 버전의 진동 언급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시면은 그 리뷰가 믿을만한 리뷰인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TM 산타페 리뷰하고 상당히 큰 보람을 느꼈는데요. 근데 제가 그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8만 9만 넘은 제 DM 산타페보다 신형 TM에 진동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많은 다수 언론에서 소음 진동이 정말 많이 개선이 됐대. DM 산타페 오너 입장에서 봤을 때 소음은 확실히 줄었어. 근데 문제는 아이들링 상태인데요, 진동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와요. DM 산타페 8만 킬로 주행한 썩은 차랑 비교를 해도 지금 이 신형 이 주행한 지 3천 킬로밖에 안 탄 TM 산타페의 진동과 비교를 하면 진동 상태는 별 차이가 없어요. 얼마 뒤에 언론에서 좀 난리가 났었죠. 그 진동이 너무 심해서 뭐 정차했을 때 타고 있다가 내리면 엉덩이랑 종아리 쪽이 얼얼해서 서 있기 힘들다라는 그런 동호회 글도 있었고요. 진동이 상당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아마도 그걸 의식해서인지 지금 이 새로운 스마트 스트림 D 엔진 2.2 디젤 엔진은 정차 시의 소음 진동이 양념 조금만 뿌리면 바로 6기통 디젤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이 정도면 소음 진동 정말 잘 잡은 것 같고요. 아니, 출력이 202마력이 그대로고요. 45토크가 1750부터 2750까지. 출력과 이 토크가 발생하는 구간까지 똑같아요. 기존 2.2 R 엔진하고. 그래서 아니, 기존하고 똑같을 거면 못 올라고 이 스마트 스트림을 만들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타봤더니 다릅니다. 예, 정말 차가 정숙하고요. 소음 진동이 기존 R엔진 대비해서는 월등히 좋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TM 산타페가 너무 문제가 많아서 막 방송도 나오고 뭐 보배드림이나 언론이나 여러 군데서 까이고 해서 너무 이슈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수혜자가 아닌가, 이 모델이. 예, 그것 때문에 더 신경을 쓴 것 같고요. 정차시 진동은 글로벌로 봐도 4기통 디젤로서 전혀 꿀림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특징이라면 지금 이 엔진의 그 타이밍 벨트가 체인 방식에서 벨트로 바뀌었어요. 고무줄 벨트로. 옛날에는 원래 다 벨트였거든요. 근데 R엔진 넘어오면서부터는 2010년식부터 이 휘발유든 디젤이든 대부분의 차량이 이 타이밍 벨트를 체인 방식을 채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 차량은 벨트로 바뀌어서 굉장히 좀 낯섭니다. 그 벨트로 하면 2점이 막 그렇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벨트로 한다고 해봐야 굳이 2점 찾아보면 원가 절감, 그리고 뭐 소음의 미세한 감소, 연비의 미세한 증가, 뭐 그 정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할 말이 없는 게 뭐냐면, 벨트를 제가 까고 싶어도 사실 그냥 그 기술적으로만 보면 뭐야, 원가 절감도 아니고 이제 현대기아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디젤이 될 수도 있는데 막판에 원가 아끼는 것도 아니고 뭐야 라고 하려고 했는데, 직접 타봤더니 엔진이 너무 조용하고 진동도 없어서 할 말이 없어집니다. 지퍼집. 출력은 202마력으로서 기존과 동일하고요. 2.2 R엔진과 동일하고, 지금 밟아보면 이 8단 습식 DCT와 맞물려서 경쾌하게 나가는 맛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지금 현재 차량은 신규 플랫폼이 적용되면서 공차 중량이 많이 줄었어요. 이거 정말 칭찬할 부분인데, 기존의 소렌토 산타페가 거의 1900에 육박하는 그 공차 중량을 보여줘서 소렌토 산타페면 거의 뭐 에쿠스 수준의 몸무게이기 때문에 몸무게에서 오는 단점이 정말 컸거든요. 근데 기존하고 비교해서 거의 100kg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100kg은 줄고 습식 DCT 들어가면서 202마력. 지금 이 차의 공차 중량이 한 1760 정도 되거든요. 1700kg대의 체중을 유지해주면서 202마력의 디젤이 적용되니까 거기에 직결감 좋은 이 8단 DCT랑 물려서 매뉴얼 모드 써주면서 밟아주면요, 정말 경쾌하게 나가거든요. 제로백은 무난하게 8초대 찍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차가 가볍게 나가요. 정말 2.2 R엔진이 적용된 게, 저는 이게 지금 1.6 터보의 하이브리드랑 2.5 가솔린 터보까지 있기 때문에 이 2.2 디젤이 완전히 찬밥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체중이 줄어들고 하면서 17인치 같은 경우는 17인치 맞나? 지금 체중까지 줄면서 저희가 타고 있는 이 시승 차량은 복합 연비가 14.3이에요. 복합 연비가 14.3이면 거의 뭐 아반떼 수준에 육박하는 연비를 보여주면서 연료비는 좀 더 싸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저는
2.2 R엔진 충분히 추천드릴 만한 이유가 될 것 같고요. 조금 특징적으로 말씀드릴 만한 게 뭐냐면, 정차했을 때 소음 진동은 정말 잘 잡았는데 주행을 했을 때 악셀을 밟으면 조용하게 그냥 크루징 60, 70으로 크루징하고 있을 때 악셀을 밟으면 엔진룸에서 그 엔진이 돌고 있는 회전하는 소리가 안으로 좀 많이 들어와요. 예. 이거는 엔진 자체는 조용한데 아무래도 방음 쪽을 조금 가볍게 처리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좀 의외네요. 이거는 운행을 하다 보면 정속 주행을 하고 있을 때 보통 디젤 차량들은 정차 시에 소음 진동이 크고 주행할 때 소음 진동이 많이 줄어드는 편인데 이거 좀 반대입니다. 예, 이 차는 정차했을 때는 정말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다가 가볍게 주행하고 있으면 엔진이 구동되는 엔진 도는 소리가 좀 많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DCT 사운드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웽 하는 이 도는 소리가, 독특한 도는 소리가 이 엔진음 쪽에서 안으로 좀 유입이 되는데 많이 거슬리는 건 아니지만 특징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소음에 예민하신 분들은 정차했을 때 사운드에 뻑가서 바로 사인하지 마시고요. 한번 운행해 보시는 거, 조용하게 이렇게 크루징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내 생각에는 이거 딱 개발하고 엔지니어들이 테스트 딱 할 때 차에 딱 얹은 다음에 타본 거야. 와씨, 야 진동하고 소음 대박, 4기통인데 우리가 성공했구나, 야 우리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구나 했는데 엔진이 너무 조용한 나머지 방음제를 좀 줄인 거지.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차했을 때는 말도 안 되게 정반대야. 보통 정차했을 때 소음이 들어오고 주행을 하면은 조용해져야 되는데 정반대로 정차했을 때는 야 이번에 스마트 스트림 D가 스마트 스트림이라는 딱지를 붙일만 하네, 정말 조용하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행을 하는데 악셀 밟을 때마다 엔진 구동음과 이 변속기 구동되는 소리가 두 가지가 같이 들어옵니다. 요거는 나중에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웬만하면 그냥 2.5 휘발유 터보나 그런 거 사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 줄 알았는데, 이 2.2의 202마력은 정말 이 1750kg 정도의 신규 플랫폼을 가볍게 이끌어주기에 충분했고요. 연비를 기존 대비해서 상당히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 2.2 R엔진의 8단 DCT 조합 저는 강력 추천드립니다. 정말 좋습니다. 디젤 엔진인 만큼 반응성 안 볼 수 없죠. 반응성 한번 보겠습니다. 계기판 한번 찍어주세요. 지금 R엔진이 아니고 스마트 스트림 D 엔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회전하는 소리도 달라요. 지금 기존 R엔진하고 사운드 자체가 다릅니다. 엔진마다, 디젤 엔진마다 그 회전하는 특유의 음색이 있잖아요. 지금 전혀 처음 들어보는 엔진 사운드예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악셀을 밟았을 때의 이 RPM이 반응하는 속도는 상당히 빠르고요. 근데 좀 특징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속도가 좀 느립니다.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이 스마트 스트림 D 엔진 같은 경우도요, 기존의 R엔진처럼 그 배출가스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서 다양한 걸 다 품고 있고요. 그냥 쉽게만 말씀드리면 품을 수 있는 건 다 품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요소수도 가능하면 규격에 맞게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요소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중요한 건 아닌데 한 31%에서 33% 정도 농도의 요소수를 사용하게 되는데, 햇빛에 노출되면은 농도가 묽어지고요. 그리고 공기 중에다 뚜껑 열어놓고 있으면 물 증발되면은 요소수가 반대로 진해져요. 그래서 농도가 너무 진하거나 너무 연해지면 그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규격에 맞는 요소수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요소수가 있는 만큼 여기 계기판에 보면 요소수 레벨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남았는지. 요소수 탱크가 한 15리터에서 20리터 사이 정도 되는데, 한 15리터? 여기 요소수 레벨 보이죠? 중간보다 좀 위에 있는데, 이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줄어들면 이제 떠요. 경고가 한 4차까지 뜨는데 1차 경고 딱 떴을 때 교환하세요 뜹니다. 그냥 그때 넣는 게 좋고, 2차 경고까지 떴는데도 무시를 하면 3차 경고 때는 이렇게 떠. 3차 경고 때는 너 이제 운행 요거밖에 못한다, 키로수가 떠, 요만큼밖에 못한다, 진짜 이게 마지막 3차다, 빨리 넣어라, 딱 떠. 그러고도 안 넣고 그냥 주행하면 4차 경고 때는 시동이 안 걸립니다. 원래 요소수가 없어도 주행은 되죠. 배기가스 그거니까. 근데 이걸 주행하게끔 세팅해 놓으면 요소수 누가 넣겠어? 요소수 안 넣지. 돈 주고 사서 넣어야 되는데 귀찮게 누가 넣어? 안 넣지. 그냥 질소산화물을 공기 중으로 뿜으면서 다닐 텐데,
그러지 못하도록 시동이 걸리지 않게끔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요소수 경고는 최소한 한 2차 경고 떴을 때는 그냥 바로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연비 쪽도 한번 살펴보면요, 기존의 18인치 2.2R 엔진 5인승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 똑같이 조건을 놓고 비교를 해보면 복합 연비가 13.6에서 14.3으로 올랐어요. 정말 많이 오른 거고요. 지금 이 정도 연비라면 충분한 경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1.6 하이브리드 터보와는 약간 고민이 될 수 있겠지만 2.5 휘발유 터보와는 분명히 딱 갈리는 구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5 터보는 출력 면에서는 확실하지만 연비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지금 이 2.2 그 디젤 엔진이 장착된 소렌토는 연비를 중요시 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구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시승하고 있는 MQ4 4세대로 진화한 신형 소렌토, 지금 뭐 변속기나 파워트레인 쪽에서는 만족도가 상당히 컸고요. 운동 성능도 한번 볼 텐데요. 사실 운동 성능은 별로 볼 게 없는 게, 지금 딱 타보자마자 느낌이 바로 오는데 생각보다 이 서스펜션 셋업이 상당히 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약간 기아니까, 괜히 좀 기아가 현대 대비해서 산타페는 좀 말랑해도 이 소렌토는 조금 더 단단하게 셋업하는 그런 선입견이 좀 있어서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정반대네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지금 타보니까 롤도 물론 SUV라서 롤이 큰 건 맞는데 정말 이렇게 좀 흔들어 보면 그냥 뭐 말랑말랑합니다. 서스펜션도 상당히 말랑하고 스테빌라이저도 말랑한 것 같고요. 이 셋업 자체가 너무 말랑해서, 근데 사실 그 DM이나 이럴 때는 약간 단단하게 셋업을 가져갔던 경험도 있거든요, 현대기아가. 근데 지금 이 차는 확실히 말랑합니다. 지금도 한번 이렇게 틀어보면 그 타이어까지 이 컨티넨탈 타이어도 조금 약간 말랑말랑하고요. 스포티함과는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서스펜션 셋업은 상당히 말랑하다는 거, 많이 컴포트적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거는 염두에 두시면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쟤는 왜 그냥 오는 거야, 안 보고? 나 오면 어떡하려고? 나 지금. 그리고 핸들링 피드백도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제조사에서 말하기로는 R타입 MDPS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핸들을 돌려보면 워낙에 서스펜션하고 타이어까지 마일드하다 보니까 전해지는 피드백 자체가 좀 똑같이 마일드할 수밖에 없고요. 좀 둔하게 좀 느껴집니다. 핸들링 자체가 좀 많이 둔한 것 같아서 예전에 뭐 C타입의 16피트처럼 이 MDPS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제기하기는 힘들지만 좀 가족을 위한 차고 재미와는 좀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핸들링 셋업이나 이런 거는 조금만 좀 이렇게 좀 좋게 해줬으면은 하는 아쉬움이 좀 남아요. 아무리 SUV라도 제가 지금 이 운동 성능을 설명드릴 때, 서스펜션 셋업이나 핸들링을 말씀드릴 때 충분히 이 기준치를 이 SUV라는, 가족용 SUV라는 거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좀 나오긴 합니다. 근데 뭐 물론 그건 제 성향이고, 그러면 브레이크도 한번 안 볼 수 없겠죠. 브레이크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고속 브레이크까지는 의미 없을 것 같고요. 적당히 한번 브레이크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지금 시속 한 80 정도에서 밟으면 저속에서는 좀 괜찮은 것 같고요. 속도를 조금 올려서 저는 조금 아쉽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속에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속력이 올라가면은, 물론 운동 에너지는 속력이 올라가면은 뭐 제곱에 비례해서 그 운동 에너지가 커지겠지만, 저속 그 고속 영역에서 브레이크 아쉽다는 그 포인트가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한 120, 130만 넘어가도 브레이크 잡으면 좀 이게 너무 아쉬워. 이게 사실 이게 패밀리카로서 까긴 어렵다, 이 브레이크를. 근데 이게 좀 독일차처럼은 안 되더라도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브레이크 패드에 선택권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브레이크 패드에 선택권을 줘서, 지금 G70이나 이런 게 처음 나왔을 때 로우 스틸 패드, 그러니까 값은 조금 더 비싸지만 제동력은 좋고 소음과 분진이 발생하는 그 좋은 패드가
수출형에만 나가고 국내형에는 안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선택 가능하잖아요, G70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일반 이런 차들도 소음 진동으로 인한 그런 거 안 하겠다는 사인 하나 받고서 선택권 좀 주는 게 어떻나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면 이런 마일드한 브레이크 패드가 일상적인 영역에서 전혀 부족함 없고요. 뭐 어느 정도 돌발 영역까지 커버는 하겠지만, 아무리 이게 소렌토고 뭐 산타페 친구고 하지만 그래도 재밌게 운전하시는 분들 조금 계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변속기가 아주 재미있게 만들어 놔서, 예. 근데 이런 걸로 그 재미있게 타시는 분들 보면, 저도 옛날에 산타페 탈 때 그랬는데 코너 공략 당연히 안 되죠. 근데 뚫린 길에서는 밟는단 말이에요. 고속 안정성이 괜찮습니다. 고속 안정성이 괜찮다 보니까 밟는데, 이렇게 쭉 밀린 느낌이, 지금 이게 너무 안 좋은 거야. 이런 맛이 너무 싫어. 분진 없고 소음 없는 걸 알겠는데 좀 브레이크 패드를, 브레이크 좀 아쉽네요. 브레이크 좀 아쉽습니다. 반복 제동을 테스트하진 않겠습니다. 반복 제동이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걸로 와인딩을 타는 것도 아니고. 고속 안정감도 쭉 한번 쏴보면 뭐 고속 도달 능력도, 출력이 너무 이렇게 좀 경쾌해서 고속 도달 능력 또한 뛰어나고요. 그때의 안정감도 SUV임을 감안하면, 지금 말랑한 서스펜션이 채용되어 있는 걸 감안하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고속 안정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기본 밸런스 괜찮다고 느껴졌던 이 서스펜션이 이 실용 영역이랑 이런 데서는 좀 던져봐도 이쪽 서스펜션 많이 눌리죠. 막 댐퍼 쫙 눌려갖고 많이 기울어지는데 하중이동도 많이 가고, 근데 그 와중에 어느 정도 버텨주는데, 근데 역시나 이 국산차라는 거를 브레이크처럼 티를 내듯이 이 속력이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핸들을 타각을 주게 되면 정말 명확하게, 너 정말 그러다 큰일 난다는 거를 뼛속까지 알려줍니다. 이게 스테빌리티가 깨지는 게, 안정감이 깨지는 게, 앞뒤 무게 배분이 5대5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후륜 기반의 수입차들, 특히나 제가 좋아하는 BM 같은 애들은 SUV라고 할지라도 코너에 들어간 상태에서 브레이크에 발을 얹으면 불안하죠. 근데 불안함이 내가 브레이크를 밟는 만큼 불안해지거든요. 밟는 만큼 리니어하게 불안해지는데, 국산차들은 조심을 하고, 시승할 때도 내가 조심하고, 그치, 내가 처음 타보는 차고, 이 차 현대 기아야, 밸런스 좋다고 깝치면 안 돼, 얌전히 타야지라고 생각하고 코너에 딱 들어갔을 때, 들어갔는데 놀라는 거. 뭐야, 나는 분명히 안전하게 타고 그렇게 한계치까지 몰아붙일 생각 조금도 없었는데, 이렇게 코너에 들어간 상태에서 약간 돌발을 만나서 브레이크에 발을 얹는 순간 스테빌리티가 그냥 깨져버리면서 비슷합니다. 밸런스, 기본 밸런스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속력이 좀 올라간 상태에서 하중이동을 가져가게 되면, 하지만 이 차의 컨셉이나 이 차의 오너들을 봤을 때, 가족들을 태우고 이런 느낌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소프트하고 말랑하고 완성도 괜찮은 SUV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소렌토의 엔진 라인업이 나머지 두 개 차종이 휘발유입니다. 하나는 1.6 터보의 하이브리드고 또 하나는 2.5 휘발유 터보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2.2 R 엔진하고 비교했을 때 그 디젤 엔진은 관리가 좀 힘든 게 아닌가요? 휘발유가 낫지 않나요? 요즘 휘발유가 대세고 뭐 환경도 그렇고 이제 디젤 엔진 안 판다고 하던데요. 막 그런 질문들 상당히 많이 해주시는데요. 디젤 관리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든 적도 있고요. 설명을 좀 많이 들었었는데, 제가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러분께 뭐 인젝터, 뭐 고압 연료 펌프, 그런 많은 것들을 설명드리는 건 정말 별로 의미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예요. 매뉴얼에 나온 대로 연료 필터만 제때 교환해줘도 많은 부분들이 예방이 됩니다. 인젝터 클리닝이나 DPF 클리닝 같이 쓸데없는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엔진 오일만 제때 갈면서 그 연료 필터만, 지금 뭐 연료 필터가 차종마다 다른데, 옛날에 R엔진 같은 경우는 뭐 한 3만인가 정도마다 교체해 주게끔 매뉴얼에 나와 있었는데, 현재 저희가 시승하고 있는 이 소렌토 차량 같은 경우는 3년의 점검이고 6만의 교환으로 나와 있긴 하거든요. 근데 뭐가 됐건 적어도 5만원 넘지 마시고 매뉴얼에 나온 대로 연료 필터만 제때 교환을 해주셔도, 연료 필터가 제 역할을 해서 인젝터라는 예민한 부품과 고압 펌프라는 예민한 부품으로 불순물이 들어가는 걸 막으면서, 그로 인해서 생기는 불완전 연소로 인해서 생기는 매연이나 입자상 물질이 또한 DPF를 괴롭히는 그런 많은 것들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디젤 관리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제때 엔진오일 교환하고, 변속기 오일, 이거는 DCT이기 때문에 변속기 오일 제때 점검 및 교환해주면서, 연료 필터만 제발, 연료 필터 차 잘 모르시는 분들은 썬바이저 내리면 여기에 600에 6000번이나 이런 거 현대 전화번호 적혀있으면 안되고,
근데 여기에 바로 연료 필터 네 글자만 빨간색으로 적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시승 중인 4세대 소렌토 차량에도 이 드라이브 모드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드라이브 모드 뭐 현대기와 똑같죠. 컴포트, 에코, 스포츠, 스마트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본 디폴트 값은 컴포트 모드고요. 컴포트 모드 해보면 아무 느낌 없습니다. 에코 모드로 옮겨보면 차이점은 역시 없습니다. 비슷하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보통 기어단을 하나 내리면서 RPM을 하나 띄워서 달려나갈 준비를 해주기 마련인데 한번 보여줄게요. 스포츠 그대로요. 1500rpm 이하로 얌전하게 주행을 하다가 스포츠 모드 놔볼게요. 스포츠 RPM 변화가 없어. 네. 스포츠 모드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네, 드라이브 모드를 제공하는 건 좋은데 드라이브 모드에서 스포츠 모드를 해도 RPM에도 변화가 없다는 거는 스마트, 스포츠, 에코, 컴포트 모두 똑같은 느낌이어서 이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계속 운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게 밟는 차가 아니다 보니까 DCT 때문에 다운시프트 막 하면서 고RPM 해서 엄청 밟아보기도 했지만 이렇게 평범하게 다니는 경우가 좀 더 많았거든요. 그냥 이렇게 다니면 엔진에서 계속 그 엔진 사운드하고 변속기 도는 소리 같아요. 변속기 도는 그 구동 소리가 이 소리. 이게 마이크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어쩌면 마이크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이 소리.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시승을 하는 동안 차를 받고 바로 리셋을 해갖고 지금 141km를 주행하는 동안 좀 재밌게 탄 것도 되게 많았거든요. 악셀 막 이 차가 경쾌하고 DCT도 테스트 해볼 겸 그리고 차도 실제로 경쾌하기도 해서 악셀을 깊숙이 밟기도 밟고 정말 재밌게 운전했거든요. 근데 이게 트립이 솔직히 저 지금 다시 주유를 해보지 않아서 이게 좀 뻥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트립 연비가 지금 13.2가 적혀 있어요. 142km 타는 동안 이게 안 되거든, 국산차가. 내가 진짜 다양한 국산차를 타봤지만 아무리 트립에서 뻥을 쳐도 이 정도 스타일로 운행을 하면 10km 초반? 정도 나오는 게 맞는데 13.2야. 이러면 실년비가 아무리 뻥을 쳐도 12가 넘는다는 얘기거든. 오, 이렇게 탔는데 12가 넘는다? 이 정도 크기의 SUV가 아무리 디젤이 있더라도 13.2, 이거 대박인데? 연비가 진짜 좋네. 이렇게 타서 13.2면 고속주행하면 진짜 좋겠다. 네, 4세대로 진화한 MQ4 소렌토고요.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델은 2.2 디젤의 8단 DCT 적용 모델입니다. 약간 옵션은 좀 낮은 등급이긴 한데 디자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깊이 말씀드리진 않기 때문에 가볍게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쁜 것 같아요. 지금 이 본닛 라인하고 범퍼 라인도 상당히 이쁘고요. 디자인은 개인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깊이 말씀드리지 않고 바로 엔진룸 구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거는 MQ4 소렌토의 엔진인데요. 2.2 디젤 엔진이고요. 스마트 스트림 D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R 엔진이 아니라 스마트 스트림 D라고 해서 엔진 이름 자체도 좀 바꿨고요. 배기량은 똑같이 2.2라고 적혀 있지만 기존의 R 엔진은 2.2에 가까웠고 지금 엔진은 2.15에 가까워서 배기량이 조금 줄었어요. 엔진이 과연 얼마나 변했는지 한번 볼까요? 우선 디자인 커버는 좀 벗기고 내부를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엔진 디자인 커버를 벗겼는데요. 많이 다르네요. 정말 많이 다르고요. 우선 첫눈에 딱 들어오는 거는 요거. 이게 뭐죠? 이게 뭔데 앞에서 지금 냉각수 먹었다 뱉었다 하면서 하고 있는 이게 바로 EGR 쿨러입니다. 기존의 R엔진 EGR 쿨러는 아마 뒤쪽에 있었을 텐데 지금 EGR 쿨러가 앞으로 왔습니다. EGR 쿨러가 앞으로 왔고요. 와, 이거 흡기 매니폴드가 스틸이네. 흡기 매니폴드가 스틸이에요. 지금 이쪽이 그 흡기 라인인데요. 흡기 라인 들어갈 때 이게 EGR 시킨 애들이 EGR 쿨러 거쳐서 흡기로 들어가는 건데 지금 여기 스로틀 바디 보이고요. 스로틀 바디. 스로틀 바디에 연결된 얘는 저쪽 안에 인터쿨러. 터보가 있으니까 인터쿨러. 앞범퍼 저쪽에 인터쿨러를 거쳐서 오게 되는데
예, 여기 연료 레일 이쪽에 있고요. 이쪽에 고압 레일 이쪽에 있고, 고압 레일이 이게 맞죠? 예, 고압 레일 보실 거 있고요. 거기서 요 앞에 인젝터로 연결이 다 돼 있고요. 대박. 여러분 구조가 많이 다르네요. 예. 여기에 터보가 있고요. 터보가 이쪽에 있는 건 거의 동일한데요. 왼쪽에 지금 매연 저감 장치가 지금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뒤쪽에 있는 것도 기존하고 동일하긴 한데, 위에 한 덩어리 이만한 약간 큰 두루마리 휴지 같은 게 위에 하나 있고 밑에 하나 있는데, 위에 있는 게 LNT고요. 밑에 있는 게 DPF고요. LNT는 주로 질소산화물 저감을 주 목적으로 하고요. 그 밑에 있는 DPF는 입자상 물질,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검은 매연 있잖아요. 검은 재, 그거를 잡아주는 게 요 밑에 쪽에 있습니다. 그게 DPF가 밑에 있고, 위에 쪽에 LNT가 있다는 거. LNT는 이제 질소산화물이 주 목적이고, LNT를 통해서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한 질소산화물은 저 뒤쪽에서 요소수, 칙칙 요소수 뿌려갖고 나머지 그 질소산화물을 잡아내게 됩니다. 와, 근데 대박이네요. 그리고 특징이 여기가 지금 이쪽은 고무고요. 예, 이쪽은 위에는 플라스틱인데, 지금 이게 커버가 뭐냐면 타이밍 벨트 커버예요. 이게 지금 타이밍 벨트 방식이에요. 기존의 R-엔진이 타이밍 체인이었는데, 캠을 돌리는 타이밍이 체인이 아니라 다시 벨트로 바뀌었습니다. 타이밍 벨트는 언제 없어졌지? R-엔진은 전부 다 타이밍 체인이고, 그 전에 D-엔진 있죠. D-엔진이라고 하면은 그 뉴스포티지 07년도 판매되고 했던 그거랑, 그 투싼 애들, 거기에 처음에 들어갔던 그런 D-엔진들, VGT 들어간 게 143마력? 이었죠. 그런 그 디젤 엔진 2.0회가 바로 벨트 타입이었는데, 한 10년 전 방식으로, 조금 과하게 말하면 15년 전 방식으로 바뀐 거죠. 이거는 마지막 디젤 엔진에서 원가 절감을 해보겠다는 건지, 아니면은 미세하게나마 연비를 아끼겠다는 건지, 아니면은 소음을 줄이겠다는 건지, 그 설계 엔지니어의 주된 의도는 정확하게 제가 추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뭐 보기에 따라 다르죠. 장점을 보게 되면 좋은 면이 보일 거고, 단점을 보게 되면 내구성이 좀 아쉬울 수도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벨트보다는 체인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 아껴봐야 얼마나 아끼고, 소음을 줄여봐야, 어차피 디젤 엔진이 시끄럽기 때문에 옆에서 체인이 좀 돌아봐야 그렇게 시끄럽진 않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체인이 날 것 같은데, 예, 막판 원가 절감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또 웃긴 게 막판 원가 절감이라고 하기에는 흡기 매니폴드는 또 스틸로 돼 있어요. 예. 좀 특이하다. 제가 지금 제일 좋아하는 게, 제가 보통 환장하는 게 새로운 파워트레인이거든요. 새로운 내연기관이나 새로운 방식의 변속기를 좋아하는데, 지금 이 차가 새로운 엔진과 새로운 변속기 달고 있어서 제가 지금 눈이 돌아갔습니다. 예,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거 엔진룸만 한 1시간 넘게 계속 보고 싶어요. 예. 작업성이 굉장히 편하네요. 디젤인데도 진짜. 보통 통상적으로 현대기아가 작업성이 좋긴 한데, 휘발유가 좀 더 작업성이 좋거든요. 그 디젤 엔진이 정비를 해보면 좀 힘들어요. 예. 뭐가 됐건 힘들어. 그냥 가솔린이 훨씬 편해요. 근데 뭐 꼭 부품이 많아서라기보다도 그냥 디젤 엔진은 좀 더 빡센 게 디젤차의 정비인데, 뭐 달려있는 것도 많고. 대박이다. 이 냉각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지금 이쪽에는 그 진공 부스터로 연결되는 호스 있는데요. 이건 당연히 뭐 진공 펌프 연결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리저버 탱크도 되게 잘 보여요. 그 다음에 저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도 엄청 잘 보이고요. 그냥 뭐 교보제로 써도 되겠는데요. 교보제. 이쪽에 그 하이드롤릭 유닛 이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유닛에서 나오는 4개의 셋파이프는 각각 4개의 브레이크로 전달이 되게 되고요. ECM 모듈 이쪽에 있고, 배터리 위치도 좀 다르네요. 배터리 위치가 요 안쪽, 약간 더 안쪽으로 들어갔고, 배터리 크기가 상당히 커 보입니다. 약간 그 무게에 있는 걸 좀 안쪽으로 배치하려는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커다란 배터리가 약간 안쪽으로 있는 그런 느낌. 예. 이쪽에 그 퓨즈박스 위치하고 에어클리너 있고요. 이쪽에 냉각수 통도 그 엄청 잘 보이게 돼 있어서 통도 많이 투명하고 보기도 상당히 편하네요. 엔진 쪽 변화가 정말 크네요. 그리고 엔진이 약간 나름대로 그 약간 낮게 위치하고 좀 안쪽에 위치하는 그런 느낌도 좀 다분히 있습니다. 엔진은 이 정도로 하고 실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퍼는 바로 들리지 않는 타입이네요. 안쪽에서 열어야 되고, 타이어부터 한번 보고 갈게요. 지금 저희가 장착하고 있는 타이어는 235에 60 R18인치고요 202마력을 나타내는 현재 차량에는 적당히 어울리는 사이즈라고 생각이 됩니다. 브레이크 캘리퍼 크기도 뭐 기존과 크게 차이 없고요. 혹시라도 이 컨티넨탈 타이어 다 쓰고 나서, 이 사계절 타이어거든요, 다 쓰고 나서 이것도 써야 되나요 여쭤보시는데, 비싸니까 쓰지 마시고요, 그냥 저렴한 국산 사계절 쓰시는 게 낫습니다. 아니면 아예 그냥 썸머로 가시는 게 좋고요. 실내 한번 들여다볼까요? 저희 차는 지금 옵션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진 않아서 그 전동 시트도 들어가 있진 않은데요, 한번 안에를 보면 실내 변화가 상당히 큽니다. 옵션이 안 들어가 있어서 이쪽은 플라스틱이 그냥 노출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문 쪽에는 아마 플라스틱일 텐데 우드 느낌 나는 거. 근데 문 여는 이 레버가 엄청 크죠. 뭐 편합니다. 사용상 넓어서 편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유리를 좀 뚫어놔서 A필러 쪽으로 인한 그 시야 손상을 최소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데도 물렁물렁한 거, 딱딱한 플라스틱이 아니라 여기 좀 우레탄 같은 게 들어가 있고, 인조가죽 같은 데 가죽 소재 들어가 있고요. 뭐 이쪽에도 수납 공간 있고, 그리고 그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띄지 않았네요. 이 키로수가 얼마 안 된 차라서 저희가 띄었는데 0, 1, 2, 3 있는데, 이 LED 라이트거든요. 지금 LED 라이트가 이 조사 각도를 나타내는 건데, 본인 마음대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 승차 정원이나 그 짐의 적재 상태에 따라서 조절한다는 거. 그리고 송풍구 상당히 특이하죠. 송풍구가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거는 위아래 하다가 막을 때는 아래로 끝까지 내리면 막히고요. 이 움직이는 질감이나 여기에 크롬 느낌 나게 해놓은 거랑 두 개로 나눠 놓은 거 정말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시동도 한번 걸어 볼게요. 네,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는데, 그랜저나 소나타 팰리세이드 이런 거에 비해서 이게 저희가 옵션이 좀 낮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작습니다. 예. 근데 위아래가 좀 짧은데 와이드해서 그렇게 뭐 답답한 느낌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이쪽에 그 공조기 디지털로 지금 상태가 보이고 있고요. 이쪽은 다 터치로 되어 있습니다. 다 터치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오프 이런 거는 그 물리적 버튼으로 되어 있고요. 온도 내리고 올리는 것도 물리적으로 되어 있는데, 바람에 대한 거나 뭐 이런 것들은 바람 방향, 바람 세기 이런 것들은 지금 터치식으로 되어 있어서 개인적으로 터치식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예. 지금 여기에 뭐 옵션 들어가면 무선 충전 패드 이런 데 위치하게 되고요. 그리고 열선이나 통풍은 이쪽에서 조절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이얼 레버가 들어가기도 하는데 저희는 지금 옵션이 빠져 있어서 기계식 레버 들어가 있고요. 기계식 레버에 대한 조작감이나 이런 것도 정말 좋아요. 그 다음에 드라이브 모드 이쪽에 있고, 지금 컵홀더가 이쪽에 있는데 컵홀더 잡아주는 게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캔 음료를 먹으니까 캔 음료는 여기서 놀더라고요. 쏟아질 것 같아서 이런 데서 원가 절감하는 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는 좀 그냥 웬만하면 컵홀더 좀 잘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열어보시면 이쪽 안에도 지금 이게 안에 사물함 안에가 플라스틱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럼 물건이 돌아다니면 소리가 나서 고급차들은 이 안에를 부직포로 마감을 해 놓는데 여기가 좀 마감이 좀 아쉽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원가 절감을 했네요. 제가 좀 싫어하는 건데, 제가 뭐 그랜저나 많은 차종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열었을 때 자동으로 켜지고 닫으면 꺼지고 열어놔도 이렇게 하면 꺼지고 이러면 참 편한데, 이걸 굳이 눌러야 됩니다. LED도 아니고 이걸 굳이 눌러야 돼. 닫으면은 꺼지는데 닫으면 얘가 눌러서 꺼지는 거야. 이게 닫으면은 좀 정말 별론데 이걸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그냥 열면 켜지는 게 바로 편한데 여기서 손을 한 번 더 눌러야 되잖아. 한 번 굳이 열고 세 번을 해야 돼. 그리고 여기 룸미러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하이패스 같은 게 옵션으로 들어가면 다 이쪽에 들어갑니다. 유보나 이런 쪽에 들어가서 그런 건 좋은 것 같고요. LED 라이트는 적용되어 있지 않네요. 옵션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예. 그리고 이쪽에도 다 지금 그 인조가죽 같은 게 위쪽에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나무 느낌 나는 거 있고 해서 여기도 지금 우레탄 재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 좋아요. 손에 닿는 곳은 웬만하면 우레탄 재질을 다 해놨기 때문에 그런 구성은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쪽에 조도감지 센서가 또 보이는 게 두 개 정도 위치하고 있어서 이거를 가리게 되면 라이트가 깜깜한 줄 알고 밤인 줄 알고 작동이 되기도 하지만 오토로 놓고 공조기를 사용할 때도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저 조도감지 센서는 가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뒷좌석 한번 볼까요? 뒷좌석. 지금 앞좌석이 어느 정도 맞춰져 있거든요. 제가 앉았는데 4륜구동이 적용될 수 있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지금 볼록 나온 게 거의 없어요. 평평하죠. 보통 그 4륜구동이 적용될 수 있는 차량이나 후륜구동 차량들은 이쪽에 드라이브 샤프트가 지나가야 돼서 좀 높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상당히 낮네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좀 특징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저 여기까지가 좀 높아요. 네, 이게 좀 높다는 거. 그리고 SUV는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레그룸 정말 충분하고요. 레그룸보다 더 중요한 게 등받이 각도거든요. 조절이 되는지 보이시죠? 이게 지금 완전히 바닥 쓴 거고 뒤로 제끼면 이 정도까지 넘어가요. 거의 잘 수도 있는 거죠. 이게 SUV의 장점인데, 일반적인 승용차가 편안한 각도를 유지한다면 SUV는 뒤에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누워서 정말 많이 편한 각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게 SUV의 가장 큰 장점인데, 그대로 그 장점이 살아나고 있고요. 그리고 앞뒤로 이 슬라이딩 되는 것도 정말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에서 보시면 여기에 컵홀더가 있는데 컵홀더가 잡아주는 게 없죠. 제가 항상 이거 엄청 까는데, 야 이게 뭐냐, 너무 아쉽다, 이거 뭐 잡아주는 것도 없고 그럼 놀다가 떨어지라는 거냐 했는데, 이번에 소렌토는 여기에 컵홀더가 들어왔습니다. 정말 편해 보이지. 그냥 보기에도 편해 보이잖아. 이거 문을 닫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 얼마나 편하겠어. 여기 음료수 놓고 있으면 바로 그냥 여기에 있는 거잖아. 그리고 여기에도 지금 뭐 공간이 따로 있는 거는 현대기아의 특징이죠. 정말 뛰어납니다. 유리도 끝까지 내려가고요. 유리창 크기 자체가 정말 커서 뒤에 앉아서 이렇게 의자 좀 제끼고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레그룸, 제가 다리가 짧은 건 아닌데 무릎 공간 한번 봐봐. 무릎 공간도 이렇고, 그 와중에 여기도 넓고, 그리고 이쪽에도 송풍구 디자인이나 뭐 여러 가지 구성 자체가, 이쪽에도 피아노 블랙이 적용되어 있어요. 이런 쌈마이 플라스틱이 아니라, 쌈마이 플라스틱은 여기까지만 쓰고, 그래도 여기 눈에 보이는 데는 이 피아노, 지문이 남는 이 피아노 블랙을 넣어서 약간의 고급감을 꾀했다는 거. 패밀리카로서 이거는 그냥 뛰어나다고 말하기 힘들 정도예요.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이거 밀어보면 DM8 소나타가 이게 없어서 깜짝 놀랐는데 헤드레스트 움직이는 거 3단계 당연히 되고요. 그리고 이 차의 또 핵심이 뭐냐면, 이거 꼭 한번 봐야지. 이 차가 또 특징이 뭐냐면, 여기에 여기 봐라, 보여? 에어백 있지? 에어백. 이게 뭐냐면 이 측면 사이드 에어백이 이쪽에도 있어. 이게 아마 GV80인가에 최초 적용됐었는데, 여기 지금 뿔룩 나온 거 보이지? 여기 시트에 여기 지금 에어백 들어가 있는 거거든. 이게 사고가 나면 이쪽에도 에어백이 크게 터져서 좌우 동승자를 확실히 분리하면서 조금 더 안전할 수 있게끔 여기에 이쪽에도 측면 사이드가 들어간다는 거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1열은 이쪽에도 에어백 들어갑니다. 이쪽에도 에어백 들어가서 이쪽 사이드 에어백 들어가고요. 커튼 에어백 당연히 들어가고요. 이 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7인승이기 때문에 뒤쪽으로 탈 수가 있는데, 지금 이쪽을 밟고 타는 거라서 여기도 지금 이렇게 마감을 해 놓은 거거든요. 제가 한번 밟고 직접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해서 들어가 보면 타고 내리는 게 당연히 좀 불편할 수밖에 없긴 한데, 그래도 뭐 팰리세이드도 이렇고요. 조금 더 큰 SUV로 간다고 하더라도 타고 내리는 게 불편한 건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타고 나서는 이걸 당기면 뒤로 와서 딸깍하고 됩니다. 이 발판 공간이나 무릎 공간 같은 거 생각하면, 이 땅바닥하고 시트 높이가 너무 낮다는 것, 이것만 아니면 땅바닥하고 시트 높이가 손바닥 하나밖에 안 돼서 좀 바닥에 방석 깔고 앉아 있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그것만 아니면 뭐 충분히 7인승으로서 어느 정도 사용성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와중에 여기에도 수납 공간하고 컵홀더 같은 거 마련을 해놨고, 여기에 송풍구까지 있어서 바람 나오고 있고, 그리고 USB 충전 포트가 여기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지금 3열에 2명이 왔는데 3열에 2명을 위해서 USB 포트가 2개나 있고요. 여기에서 또 따로 이 바람 바람색이 엄청 셉니다. 그리고 이쪽에 그 3열을 위한 에어컨 필터가 이쪽에 따로 있고요. 이쪽에 파워 아울렛 따로 있고요. 뭐 확실히 여기서 끌 수도 있습니다. 따로 구성 자체가 이쪽에도 컵홀더 따로 있고 상당히 뛰어나네요. 탈 때
손잡이 잡고 타라고 여기 손잡이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내리고 싶을 때는 다시 여기서 이걸 누르면 네, 이렇게 밀으려니까 이렇게 해서 내리면 됩니다. 조금 불편해 보이지? 네, 이거 구성 괜찮아. 그리고 요즘에 출산율이 너무 낮아서 셋째 낳고 넷째 낳으면 지자체에서 돈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소렌토가 다 가족까지 커버하기 위해서 굳이 팰리세이드까지 가지 않아도, 카니발로 가지 않아도 다둥이들 타라고 아이소픽스라고 하는 유아 그 카시트 고정 장치가 이쪽에 있는데요. 여기에도 2개가 있고요. 3열에도 2개가 있어서 카시트는 총 4개까지 장착이 가능합니다. 네, 4명씩 아이를 낳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안 낳을 거예요. 구성 진짜 좋네요. 그리고 연비 장난 아니죠. 복합 연비가 14.3이고 SUV인데 2.2인데 거기에다가 고속 연비가 16.4니까 이 정도면은 기름값까지 고려했을 때 14.3이면은 아반떼랑 거의 같이 노는 거죠. 아반떼 휘발유 연비랑 거의 같이 논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오셔서 특징이라고 한다면 와이퍼 블레이드가 안 보이시는데요. 와이퍼 블레이드가 이쪽에 숨어 있습니다. 위쪽에. 이렇게 숨겨놓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가끔 그 수입차 브랜드들 중에 랜드로버였나? 걔네들이 이렇게 숨겨놓는 경우도 있는데, 뭐가 됐건 이렇게 숨겨놓는 거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와중에 그 여기는 화이트 컬러의 차량인데, 여기에 피아노 블랙 같은 플라스틱이 이렇게 검정색으로 들어가주면서 훨씬 고급스러워 보이면서 보조제동등도 길게 돼 있는 거. 보조제동등이 길면은 고급집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쪽에 길게 테일램프가 LED로 들어간다는 건 되게 좋고요. 조금 아쉬운 건 아마 후진등이 이쪽에 작게 들어가요. 이렇게 작게 들어갑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도 그 후측방 센서가 이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 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차가 더러워도 운행할 때는 이쪽은 한 번씩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범퍼 수리 하거나 랩핑 하거나 스티커 붙이시거나 하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쪽에 센서 있다는 거. 그러면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여는 게 있고요. 열어서 한번 보시면 지금 7인승이잖아. 7인승 조건이 지금 여기 다 그 시트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7인승 시트를 올렸을 때 수납 공간은 요 정도. 나쁘지 않습니다. 소렌토를 감안했을 때 7인승을 하고도 이 정도 공간이 남는 건 충분히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제낄 때는 여기 이런 센스도 있어요. 여기 놓을 수 있으니까 여기 찍찍이가 있습니다. 해서 한번 당기고 밀면 이렇게 넘어갑니다. 여기도 한번 당겨서 밀면 넘어가고요. 이쪽에는 3열에 있는 공조기를 위한 에어컨 필터가 이쪽에 따로 있어요. 세심한 배려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이 와중에 저기도 넘기고 싶다, 저 2개도 넘기고 싶다 만약에, 그럼 요거 누르면, 잘 봐, 요거 누르면 와 어마어마하죠. 이걸 누르면 자동으로 쓸까요? 쓰진 않습니다. 그리고 3열에 앉아도 여기 보시면 3열 유리가 삼각형 모양인데 나름 커. 그래서 3열 승객의 답답함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이 3열 유리가 이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와, 공간 진짜 넓다. 짱이다. 좋네요. 얘를 세울 때는 다시 당겨서 하면 되고요. 이쪽도 당겨서 세우면 되고요. 패밀리카로서 저희가 어제 시승했던 그랜저도 정말 차가 크고 의전용으로서도 정말 좋고 뛰어난데, 큰 차 필요하시고 레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소렌토가 정말 괜찮은 대안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산타페 디자인보다도 디자인 면에서 훨씬 뛰어난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로운 파워트레인까지 먼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것도 옵션 들어가면 여기에 자동 트렁크가 다 들어갈 텐데, 지금 저희 차는 옵션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차량의 실내외 그리고 엔진룸은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4세대로 진화한 소렌토 차량, 2.2 디젤 차량 한번 쭉 타봤는데요. 저 너무 기대가 컸어요. 왜냐면은 엔진도 새롭고 변속기도 습식 8단이라서 정말 너무너무 기대가 컸고요. 정말 많이 궁금했던 차량인데 8단 습식 DCT가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감을 준 것 같아서 시승하는 동안 기분도 좀 좋았고요. 제가 운행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가다서다 할 때 울컥거림과 전후진 주차할 때의 그 변속 딜레이, 그런 가장 큰 불편함이 없어져서 정말 마음에 들었고요. 변속 속도도 빨랐고 이 다운시프트를 쳤을 때 엔진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그 적극성도 잘 해내는 것 같아서 이번 8단 습식 DCT는 충분히 합격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차량 성격이 생각보다 많이 말랑말랑하고 소프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R타입 그 MDPS가 채용이 되면서 이 핸들링의 이질감은 좀 없다고 제조사는 말하고 있는데, 이질감보다는 이런 피드백이 좀 느려서 아무래도 재미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브레이크 좀 아쉬웠고요. 그래도 좀 속도가 120, 130이 그렇게 높은 속도는 아닌데 아주 경쾌하고 힘 좋은 엔진이 있어서 120, 130 정말 금방 갈 수 있는 차량인데, 해당 그 속도에서의 브레이킹 했을 때 좀 아쉬움이 좀 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정차 중에는 아주 조용하고 진동도 없었던 4기통 치고는 정말 별 5개 줄 수 있는 소음 진동을 보여줬던 이 엔진이 주행 중에, 정속 주행 중에는 엔진 돌아가는 이 갤갤대는 사운드랑 변속기 소리로 축적이 되는데요. 뭔가 기계적인 사운드 두 개가 콜라보해서 실내로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엔지니어 분들이 너무 이 소음과 진동을 잘 잡아낸 이 엔진 믿고서 방음을 조금 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차량의 구성이나 실내 공간 여러 가지 성격을 봤을 때 이 정도면 팰리세이드 거의 목 밑에까지 쫓아온 구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디젤 엔진으로서는 아마 거의 마지막 개발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요. 뭐가 됐건 이번 4세대로 진화한 소렌토의 2.2 디젤 버전은 충분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시승 중에 굉장히 경쾌하게 차량을 몰았는데도 불구하고 트립상으로 13이 넘는 연비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 정도면 디젤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8단 습식 DCT를 채용하면서 만족도를 극대화시킨 이번 소렌토 차량의 시승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